려졌다. 남률이 낮게 욕설을 삼켰다. 이도는 차가운 얼굴로 물었다. 독입니까? 라온은 고개를 저었다. 죽이려는 건 아닙니다. 기억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늦추는 약입니다. 아마 오늘 밤 무언가를 촬영하거나 서명을 받아낼 생각이었겠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도는 방 안의 거울과 액자를 훑었다. 모멸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가문은 그가 추락한 밤마저 이용하려 했다. 라온은 침실로 들어가 불을 켜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전화 빛도 쓰지 않고 벽면을 손끝으로 따라갔다. 콘센트 가장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틈을 발견하자 머리핀 하나를 뽑아 나사를 풀었다. 행동은 빠르고 정확했다. 몇 초 뒤 작은 도청장치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 놓였다. 남률은 문가에서 주변을 막고 있었고 이도는 침대 옆에 선 채숨을 낮췄다. 라온은 장치를 부수지 않고 이도에게 건넸다. 부수면 저쪽은 실패를 압니다. 살려두면 우리가 실패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도의 마음을 움직였다.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그는 오라온을 다시 보았. 젖은 머리카락이 볼 옆에 붙어 있었고 싸구려 드레스 자락은 물기를 머금어 무거워 보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오래된 집안에서 가장 선명한 존재처럼 서 있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도가 마침내 물었다. 라온은 잠시 침묵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굵어졌고 멀리 미행 차량의 엔진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오늘 아침까지는 구룡마을 잡화점 딸이었습니다. 라온이 말했다. 하지만 그 대답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녀는 술병과 도청장치, 우편함에서 꺼낸 추적기 조각을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다. 환무남부 냉항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아닙니다. 손실로 보이게 만든 통로입니다. 컨테이너 번호와 세관 기록, 유령 회사, 송금 내역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당신 이름은 그 통로를 막기 위해 붙인 뚜껑이고 오늘 결혼은 당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도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이미 냉항 사업의 숫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료 접근권이 차단됐고 그 다음날 혐의가 쏟아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온은 대답하기 전에 낡은 가방 안쪽 천을 뜯었다. 얇은 방수 봉투가 나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저장장치와 손글씨로 적힌 날짜 목록이 있었다. 제 아버지가 그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정확히는 제 양아버지입니다. 오두석. 그는 12년 전 환무에서 쫓겨났고 세상은 그를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남률이 문 밖을 확인하러 나갔다. 집안에는 이도와 라온만 남았다. 이도는 저장장치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렸다. 12년 전 어머니는 새벽에 어떤 내부 제보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공식 기록은 졸음운전 차량과의 충돌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운전기사를 두고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사고 이야기를 금했고 환무는 빠르게 침묵했다. 이도는 그 침묵의 가장자리를 여러 번 건드렸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밀어냈다. 라온은 그의 표정을 읽었다. 당신 어머니 류선아 대표는 냉항 사업의 첫 번째 설계안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 양아버지는 그분에게 자료를 넘기려 했고 바로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이도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오래 묻어둔 의문이 다시 살아나는 감각이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흔들리지 않았지만 라온은 그 안에 균열을 들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가문 안쪽 문은 아직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도는 웃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잔인한 진실이었다. 오늘 그는 버려졌지만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다. 환무의 오래된 서버, 선대 회장의 봉인 문서, 어머니가 남긴 개인 금고, 그중 몇 곳은 아직 그의 생체 기록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가지는 그를 조롱했지만 서둘러 추방한 탓에 모든 끈을 끊지는 못했을 수 있었다. 라온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결혼에 응한 것이다. 이도는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모욕감보다 선명한 긴장을 느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이도가 물었다. 라온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청장치를 다시 콘센트 안에 넣고 일부러 나사를 완전히 조이지 않았다. 믿음은 빠르게 말할수록 쉽게 깨집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예식장에서 당신이 류가진에게 주먹을 날리지 않은 이유는 압니다. 참은 게 아니라 계산한 겁니다. 분노보다 다음 수를 먼저 본 사람은 적어도 멍청하지 않습니다. 이도는 그 평가가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다. 누구도 오늘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남률이 돌아와 낮게 말했다. 미행하던 차가 골목을 돌았습니다. 안쪽에서 움직임은 없습니다. 라온은 탁자 위 술잔 하나를 집어들어 싱크대에 쏟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녀는 이도에게 눈짓했다. 이도는 곧 뜻을 알아차렸다. 도청장치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일부러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결혼도 가문도 모두 끝났습니다. 라온은 잠시 침묵하다가 같은 연극에 맞춰 낮게 대답했다. 저도 피곤합니다. 내일 떠나고 싶어요. 벽 속의 작은 장치 너머에서 누군가 이 말을 듣고 있을 터였다. 가진이든 그의 신복이든 그들은 버려진 남자와 겁먹은 신부가 절망 속에서 무너졌다고 믿고 싶어 할 것이다. 이도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움직였다. 패배자처럼 보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그 가면을 쓰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였다. 라온은 저장장치를 이도에게 내밀었다. 열 수 있나요? 이도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잘못 열면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새벽비가 가늘어지고 있었다. 이도는 라온에게 환무본사의 내부 구조와 접근 단계, 선대 회장의 개인 기록실에 대해 설명했다. 라온은 자신이 확보한 컨테이너 이동 기록, 세관 검수 시간의 빈틈, 유령 회사들의 반복된 송금 패턴을 조용히 풀어놓았다. 두 사람의 말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서로의 사고 속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처럼 빨라졌다. 남률은 문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래전 이도가 위기회의에서 보이던 눈빛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새벽 4시가 가까워졌을 때 라온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칩과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오두석과 류선아, 그리고 얼굴이 반쯤 가려진 남자가 서 있었다. 이도는 사진을 받는 순간 숨을 멈췄다. 어머니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회색 문서 가방이 들려 있었다. 라온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사진은 사고 전날 찍혔습니다. 뒤에선 남자가 누구인지 제 양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모두 죽는다고 했어요. 이도는 사진 속 흐릿한 남자의 어깨선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상하게 익숙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왼손 새끼손가락에 낀 검은 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류가문의 고위 남자들이 성년식 때 받는 검은 옥 반지였다. 가진도 그런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반지는 가진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도는 아버지의 손에서도 같은 빛을 본 적이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졌다. 그는 진실을 원했지만 진실이 어디까지 피를 적실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라온은 그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도 상실을 아는 사람이었다. 구룡마을의 조용한 밤마다 양아버지가 술도 마시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던 이유, 누군가의 차가 마을 입구에 멈추면 그녀를 창고 아래 숨기던 이유, 그 모든 조각들이 오늘 이 낡은 신혼집 식탁 위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도에게 연민을 느꼈지만 그 연민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연민은 때로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지금 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보다 흔들리지 않는 동맹이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까? 이도가 물었다. 라온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선대 회장의 유언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신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당신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비에 젖은 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 예식장에서 당신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 젖은 구두를 먼저 본 걸 기억합니다. 사람을 도구로만 보는 남자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뜻밖이었다. 이도는 자신이 그녀의 구두를 본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예식장 바닥이 미끄러웠고 라온이 넘어질까 한 걸음 옆으로 움직였을 뿐이었다. 너무 사소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한 사람의 본성을 가늠하는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도는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능력으로만 평가받았다. 숫자를 맞히고 손실을 막고 협상을 이기면 가치가 있었고 패배하면 버려졌다. 그런데 이 낯선 여자는 그의 가장 작은 배려를 보았다. 그것이 이상하게 그를 아프게 했다. 동이 트기 직전 집 밖에서 짧은 진동음이 들렸다. 남유리 즉시 불을 끄고 창가로 붙었다. 흰색 승합차가 다시 골목 끝에 멈춰 있었다. 안쪽에서 남자 둘이 내려 대문을 바라보았다. 라온은 도청 장치의 각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약을 마셨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도는 침실 쪽을 보았다. 그럼 보여줘야겠군요. 그는 술잔 가장자리에 물을 묻히고 침대 이불을 일부러 흐트러뜨렸다. 라온도 망설임 없이 그 계획에 맞췄다. 그들은 문틈으로 보일 만큼만 방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이 깊이 잠든 것처럼 꾸몄다. 남률은 뒤편 창고로 빠져 외부 동선을 잡았다. 잠시 뒤 대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발소리는 둘이었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날렵했다. 그들은 현관 앞까지 와서 멈췄다. 이도는 벽 뒤에서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라온은 그의 옆에서 작은 금속 막대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순간 이도는 이 결혼이 더 이상 형식도 벌도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문이 열리자 남자 하나가 먼저 들어왔다. 그는 탁자 위 술잔을 확인하고 낮게 웃었다. 먹었네. 역시 끝난 놈이야.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도가 그의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었다. 남자는 놀라 반항했지만 이도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남유리 뒤쪽에서 두 번째 남자의 퇴로를 막았다. 라온은 문 옆 전등을 켜지 않고 침입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잠금 화면의 알림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이름 없이 숫자로만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메시지 첫 줄은 선명했다. 확인 후 사진 전송, 대상 무력화 유지. 이도는 남자의 목소리를 낮추게 만들고 물었다. 누가 보냈지? 남자는 이를 악물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가진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방식도 증거가 될 때가 있었다. 라온은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을 빠르게 복사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보내요. 실패했다는 걸 아직 알리면 안 됩니다. 남률이 남자들을 묶는 대신 약기운에 쓰러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골목 박차 안에 돌려보냈다. 그들의 기억에는 혼란이 남을 것이고 가지는 한동안 신혼집안의 두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을 가능성이 컸다. 해가 떠오르자 비는 멎었다. 낡은 집 마당에는 밤새 떨어진 은행잎이 젖어붙어 있었고 하늘은 희미한 회색에서 천천히 푸른빛을 되찾고 있었다. 이도는 식탁 위에 놓인 사진과 저장장치 그리고 라온이 정리한 기록들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가문, 직위, 명예, 아버지의 인정,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질문까지. 그러나 밤새 그는 다른 것을 얻었다. 적의 실수, 숨겨진 증거, 그리고 자신처럼 오래 침묵 속에서 칼을 갈아온 동맹이었다. 라온은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약 냄새와 축축한 곰팡내를 밀어냈다. 그녀는 아직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이도는 젖은 양복을 벗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둘의 모습은 신혼부부라기보다 전쟁 전날 우연히 같은 참호에 들어온 사람들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면에는 어색한 안정감이 있었다. 이도는 조용히 말했다. 오라온 씨, 오늘부터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온은 그를 보며 대답했다. 저도 당신을 이용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짧은 약속은 사랑의 고백도 부부의 맹세도 아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관계는 때로 달콤한 말이 아니라 같은 적 앞에서 등을 맡길 수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이도는 휴대전화를 들어 오래 꺼두었던 개인 보안 채널을 열었다. 남률이 그의 뒤에 섰고 라온은 저장 장치를 방수봉투에 다시 넣었다. 화면에는 아직 살아있는 옛 접근 코드 하나가 떠올랐다. 환무본사의 가장 깊은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 순간 이도의 눈빛은 전날 밤 버림받은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내쫓은 가문을 향해 무작정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먼저 구룡마을로 가야 했다. 오두석을 만나야 했고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다시 따라가야 했다. 가지는 자신이 모든 판을 장악했다고 믿겠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빈틈이었다. 이도는 창밖의 젖은 거리 너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면 이제 나도 그들의 규칙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라온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아침이 되자 신혼집의 오래된 창틀 사이로 젖은 햇빛이 스며들었다. 류이도는 밤새 거의 잠들지 못했지만 눈빛은 전날보다 더 맑았다. 버려진 사람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 차가운 목적이 들어섰다. 오라오는 식탁에 앉아 방수 봉투 속 자료를 다시 분류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첫날을 보낸 신부라기보다 긴 추적 끝에 다음 목표를 확인하는 조사관처럼 보였다. 남률은 현관 밖에서 골목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가진 쪽 사람들은 물러났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도는 라온이 적어놓은 번호 목록을 바라보았다. 날짜, 항구 출입시간, 물류창고 담당자 이름, 세관검사 지연 기록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그는 익숙한 항목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책임자로 있던 남부 냉항 사업의 장부에서 사라졌던 비용들이 이 목록 곳곳에 숨어 있었다. 손실로 처리된 설비비 일부는 다른 창고의 보안 공사로 둔갑했고 폐기된 운송 계약은 실제로는 밤중 이동 경로를 감추는 위장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실패하게 만든 판 위에 서 있었음을 깨달았다. 구룡마을로 가야 합니다. 라온이 말했다. 그녀는 오래된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산맥과 강줄기 사이에 작은 점 하나가 있었다. 양아버지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시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환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문을 잠그는 사람입니다. 이도는 그녀의 말투에서 조심스러운 두려움을 읽었다. 라온은 강한 사람이었지만 오두석에 대해서만큼은 단단한 갑옷을 조금 내려놓았다. 그분이 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이도가 묻자 라온은 짧게 대답했다. 믿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세 사람은 낮이 완전히 밝기 전에 출발했다. 남률이 운전하는 차는 도시 외곽을 지나 점점 좁은 국도로 들어섰고 양옆의 회색 건물들은 낮은 산과 젖은 논으로 바뀌었다. 라온은 뒷좌석에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길을 하나씩 되짚는 듯했다. 이도는 그녀의 침묵을 방해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날 밤 복사한 통신 기록을 떠올렸다. 숫자로만 저장된 발신자는 환무본사 보안실과 연결된 우회 회선이었다. 가지는 이미 사적인 폭력과 회사의 권한을 구분하지 않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구룡마을은 산비탈 아래 낮게 엎드린 곳이었다. 낡은 버스 정류장, 비닐하우스, 오래된 정미소, 작은 잡화점이 전부인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도시보다 더 오래된 시선들이 있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멈추자 몇몇 노인이 창문 너머로 이도를 살폈다. 환무가에서 버림받은 남자가 시골 처가로 왔다는 소문은 이미 퍼진 듯했다. 라온은 차에서 내려 먼저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는 다정했지만 이도에게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경멸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들은 이유 없는 환대는 하지 않았다. 잡화점 뒤편 작은 집에서 오두석은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희끗했고 오른쪽 다리는 오래된 부상 탓인지 조금 불편해 보였다. 라온이 문턱을 넘자 그는 먼저 안도한 얼굴을 보였지만 곧 이도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다. 왜 데려왔느냐? 첫 마디는 차가웠다.
라온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아버지, 이 사람도 쫓겨났어요. 두석은 손에 든 드라이버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쫓겨난 늑대가 양이 되는 건 아니다. 류씨 집안 사람은 궁지에 몰려도 자기 피부터 살린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굳은 살처럼 밝혀 있었다. 이도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오두석 선생님, 저는 믿음을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두석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사실이라. 너희 집안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군. 남률이 불쾌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도는 손짓으로 막았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저도 그 집안의 일부였습니다. 이 말에 두석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하기 어렵다. 그는 이도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쫓아내지도 않았다. 바주라우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두석은 결국 낡은 찻잔 3개를 꺼냈다. 차는 쓰고 뜨거웠다. 그는 라온이 가져온 사진을 보자 손끝이 굳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류소나, 그리고 얼굴이 가려진 남자. 두석은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라온이 낮게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어요. 그들이 이도 씨를 죽이려 한 건 아니지만 무너뜨리려 했어요. 다음은 우리일 수도 있어요. 두석은 이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지키려고 했다. 그런데 네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 말은 이도에게 날카롭게 밝혔다. 그는 이미 의심했지만 남의 입으로 듣는 것은 달랐다. 아버지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두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다구는 소리와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평온한 마을의 소음 사이에서 이도는 심장이 천천히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건 아니었다. 두석이 말했다. 하지만 충분히 알고 있었다. 선화 대표가 냉항 사업을 막으려 했고 그 사업 뒤에 가문의 몇몇 이름이 있다는 것까지는. 이도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린다. 그는 그렇게 배웠고 오늘 그것을 지켜야 했다. 두석은 낡은 장롱 아래판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방습천에 쌓인 서류철 하나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가진 건 조각뿐이다. 전체 그림은 환무 안에 있다. 선화 대표는 그 조각을 모아 내부 감사로 넘기려 했다. 하지만 사고가 났고 나는 자료 절도범이 되었다. 내 가족은 협박받았고 라온은 그때 겨우 아이였다. 라온은 시선을 내렸다. 이도는 그녀의 어린 시절이 단순한 시골 생활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평범한 잡화점 딸의 침착함 뒤에는 도망치고 숨는 법을 배운 세월이 있었다. 그날 오후 이도는 마을 회관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았다.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험악했다. 환무와 연결된 중간 유통회사가 갑자기 농산물 수매 계약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은행에서는 일부 농가 대출 상환을 앞당기겠다고 통보했고 마을 청년들이 일하던 물류 보조 계약도 취소되었다. 표면상 이유는 시장 악화였지만 시점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가지는 라온의 고향을 압박해 그녀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몇몇은 라온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네가 그 집안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한 중년 남자가 거칠게 물었다. 라온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 앞에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도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이번 계약 중단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관안이 술렁였다. 누군가 냉소했다. 도련님이 여기서도 회사를 아는 척하네. 이도는 그 말을 받아넘겼다. 수매 계약서에 천재지변과 품질 하락이 아닌 사유로 일방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계약서를 보여주십시오. 주민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서류를 가져오자 이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조항을 빠르게 읽고 위약금 산정 방식과 통보 절차의 허점을 짚었다. 중간 회사가 보낸 해지문에는 필수 고지 기간이 빠져 있었고 은행 상환 압박은 동일한 법무 대리인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진 흔적이 있었다. 이는 시장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인 압력으로 보일 수 있었다. 이도는 종이에 쟁점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오늘 밤 안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혼자 싸우면 밀리지만 마을 전체가 같은 이름으로 움직이면 상대가 쉽게 못 밟습니다. 라온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누명을 풀기도 전에 그녀의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이 전략인지 선의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주민들의 눈빛은 조금씩 바뀌었다. 버려진 재벌가 남자라는 말보다 계약서를 읽고 당장 필요한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었다. 남율은 청년들과 함께 복사기와 전화기를 마련했고 라오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 받은 통보 문자를 모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오두석은 구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지만 이도를 향한 적이는 전보다 약해졌다. 밤이 되자 회관은 임시 작전실처럼 변했다. 낡은 장판 위에는 계약서와 영수증, 대출 서류가 펼쳐졌고 주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하나씩 내놓았다. 이도는 상대가 가장 두려워할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다. 중간 유통회사는 환무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임원 중 한 명이 환무물류의 퇴직 임원과 주소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라오는 오래된 컴퓨터로 법인 등기와 입찰 기록을 맞춰보았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침착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판을 보고 있던 사람들 같았다. 다음날 오전 중간 회사 대표는 태도를 바꿨다. 마을 전체가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지역 언론에 제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계약 해지 통보를 보류하겠다고 했다. 은행 역시 상환 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승리는 작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숨통이었다. 한 노파가 라온의 손을 잡고 울먹였고 라온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을 못했다. 이도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이 왜 환무를 지키려 했는지 떠올렸다. 회사란 건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밥그릇이었다. 그래서 권력이 썩으면 가장 먼저 약한 사람들이 다친다. 그날 저녁 오두석은 이도를 작업실로 불렀다. 작업실은 오래된 기계 부품과 전선, 먼지 쌓인 설계 도면으로 가득했다. 두석은 문을 닫고 잠금쇠를 걸었다. 네가 오늘 한 일은 고맙다. 그는 어렵게 말했다. 하지만 고마움과 믿음은 다르다. 이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두석은 서랍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다. 환무 북부자료 보관소가 폐쇄되기 전 나는 냉항 사업의 초기 시험 자료를 그쪽에 복사해 두었다. 공식 기록에는 이미 삭제됐지만 건물이 완전히 비워지진 않았을 거다. 라온의 눈이 커졌다. 그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왜 이제야 말해요? 라온이 물었다. 두석은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네가 가까이 가면 죽을까봐. 그의 대답은 간단했고 그만큼 무거웠다. 라온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도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 두석은 이도에게 열쇠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내가 만든 오래된 유지보수 통로가 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기록이 남지만 뒤쪽 배전실로 들어가면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다. 단, 이미 누군가 먼저 찾았을 수도 있다. 이도는 열쇠를 받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가야 합니다. 자료보관소는 구룡마을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폐공단 안에 있었다. 한때 환무의 지방기술센터였지만 지금은 철문에 녹이 슬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다. 남률은 차를 멀리 세우고 주변을 확인했다. 라온은 두석이 그린 손도면을 펼쳐보며 배전실 위치를 찾았다. 이도는 건물 벽면의 감식이 흔적을 살폈다. 오래된 시설처럼 보였지만 최근 교체된 전원선이 있었다. 누군가 이곳을 아직 감시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진의 손이 이 먼 폐공단까지 뻗어 있다는 뜻이었다. 라온은 배전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 숨이 답답했다. 그녀는 오래된 조작반 아래쪽을 뜯어 작은 통로를 찾아냈다. 아버지 솜씨예요. 겉으로는 고장난 선반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수동개폐 장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함께 있었다. 이도는 좁은 통로를 따라 몸을 낮췄다.
남유리 뒤를 막았다. 건물 내부는 어두웠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낡은 서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멀리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자료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보관함 몇 개와 폐기된 전산 장비가 남아 있었다. 라온은 먼지를 닦아 보관함 번호를 확인했다. 두석이 준 목록과 맞는 번호는 맨 아래 칸이었다. 이도는 열쇠를 넣었다. 잠금쇠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지만 결국 낮은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에는 손바닥만한 저장장치 3개와 누렇게 바랜 출력물이 들어있었다. 라온이 하나를 확인하자 눈빛이 달라졌다. 이건 시험 운송 기록이에요. 실제 적재량과 신고 적재량이 달라요. 같은 번호가 여러 번 반복됐어요. 이도는 출력물을 넘기다 익숙한 서명을 발견했다. 류가진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무본부장 백도희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다. 당시 가진은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그의 최측근은 초기 단계부터 예산 승인에 서명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장이었다. 검은색으로 일부 가려진 결제선 끝에 류가문 직인이 찍혀 있었다. 이도는 그 직인을 알아보았다. 가주만 사용할 수 있는 인장이었다. 손끝이 굳었지만 그는 서류를 접지 않았다. 진실은 아버지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남유리 문가에서 낮게 말했다. 차가 들어옵니다. 라온은 곧바로 자료를 챙겼고 이도는 보관함 안쪽을 다시 확인했다. 작은 녹음칩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떼어 주머니에 넣었다. 바깥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남율은 라온을 뒤쪽 통로로 밀어넣고 이도에게 눈짓했다. 정면은 제가 맞습니다. 이도는 고개를 저었다. 싸움은 최소로.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가져갔는지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는 보관함 안에 오래된 빈 장치를 남겨두고 문을 다시 잠갔다. 추격은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됐다. 그들이 배전실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손전등 비치복도 끝을 훑었다. 거기 누군가 외쳤다. 남율이 첫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벽에 밀쳤지만 뼈가 부러질 정도의 힘은 쓰지 않았다. 이도는 라온의 손목을 잡고 폐공단 뒤편 계단으로 뛰었다. 라온은 드레스 대신 마을에서 빌린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산길을 달리는 발은 익숙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왼쪽 배수로로 가요. 차로 바로 못 따라와요. 이도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판단을 따랐다. 배수로는 좁고 미끄러웠다.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이 발목까지 찼고 콘크리트 벽에는 이끼가 붙어 있었다. 뒤쪽에서 고함과 발소리가 섞여 울렸다. 남율은 마지막으로 뛰어내리며 추격자들이 내려오는 길목에 녹슨 철제 덮개를 밀어 떨어뜨렸다. 큰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그 틈에 세 사람은 배수로를 따라 공단박 숲길로 빠져나갔다. 라온은 숨이 차면서도 자료 봉투를 품에서 놓지 않았다. 이도는 그녀가 넘어질 때마다 잡아주었고 그녀는 한 번도 두려움을 핑계로 멈추지 않았다. 숲길 끝에서 남율이 숨겨둔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곧장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뒤쪽으로 검은 차량 2대가 따라붙었다. 산길은 좁았고 가로등도 드물었다. 남율은 차를 무리하게 몰지 않았다. 그는 상대가 속도를 높일 때마다 굽은 길에서 각도를 줄여 따돌렸고 라온은 뒤를 보며 차종과 거리를 알려주었다. 이도는 주머니 속 녹음칩을 쥔 채 생각했다. 가지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 말은 그들 또한 핵심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었다. 위험은 때로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였다. 구룡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 깊었다. 두석은 작업실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라온의 젖은 머리와 흙 묻은 옷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친 곳은? 라온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자료도 가져왔어요. 두석은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이도를 보았다. 너희 집안은 아직도 사람 목숨을 서류보다 가볍게 여기는구나. 이도는 부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그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두석은 그 안에 결심을 들었다. 적어도 이 남자는 가문의 잘못을 가문의 이름으로 덮을 생각이 없었다. 녹음칩은 오래되어 바로 열 수 없었다.
라오는 작업실에 낡은 장비를 꺼내 조심스럽게 연결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길게 흐른 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먼저 오두석의 젊은 목소리였다. 자료를 내일 넘기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도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류선아였다. 차분하지만 긴박한 음성, 어린 시절 그를 재우던 목소리와 같은 결이었다. 두석씨,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기록은 이도에게 가야 해요. 그 아이는 언젠가 진실을 견딜 만큼 강해질 겁니다. 이도는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굳었다. 라오는 조용히 장비의 잡음을 줄였다. 녹음 속 류선아는 계속 말했다. 냉항 사업은 단순한 비자금 통로가 아니에요. 가문 안에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가지는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뒤에서 그를 키우는 손이 있어요. 그 손은 내 남편 곁에 있고 어쩌면 내 남편 자신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말은 잡음에 묻혔다. 이도는 테이블을 짚었다. 어머니는 의심하고 있었다. 죽기 전날 이미 가장 가까운 배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녹음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배경에 섞였다. 선명하지 않았지만 한 단어가 잡음 사이로 떠올랐다. 멈추십시오. 선아 대표. 이건 가문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도는 그 목소리를 알아내려 애썼지만 잡음이 너무 심했다. 두석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확신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내게 남은 건 도망뿐이었다. 라오는 이도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더 조용해졌다. 이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녹음은 아직 부족합니다. 법정에서는 잡음이 많고 직접 이름이 없습니다. 라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음 조각이 필요해요. 환무 본사 안의 개인 금고 또는 선대회장 기록실. 남률이 낮게 물었다.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까? 이도는 창밖의 검은 산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돌아오지 못하면 이 기록은 이도에게 가야 한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을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를 처음으로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라 막으려다 쓰러진 사람이었다. 라오는 자료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다. 가지는 우리가 폐공단에서 무언가 찾았다는 건 알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를 직접 흔들려 할 거예요. 이도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후회합니까? 라오는 아주 잠시 미소 지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후회할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계산할 시간입니다. 두석은 딸을 향해 고개를 숙인 듯한 눈빛을 보냈다. 맑고 싶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그는 결국 낡은 상자 하나를 라온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행증과 두석이 직접 만든 암호표가 들어있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숨고르기 같았다. 이도는 작업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라온이 뒤따라 나왔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어두운 눈과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이도는 낮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도 내가 실패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라온은 대답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증거를 품고 숨어 살았을 겁니다. 그 말은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싸움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었다. 멀리 달기 울기 전 라온은 녹음 파일의 잡음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아주 짧은 순간 배경 속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조금 선명해졌다. 두석은 얼굴을 굳혔고 남률은 본능적으로 문을 확인했다. 이도는 재생장치 앞으로 다가갔다. 잡음 사이에서 류선아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떨리듯 흘러나왔다. 가문을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야. 안쪽에서 문을 연 사람, 그 이름은. 바로 그 순간 파일은 끊겼다. 그러나 끊기기 전 희미하지만 분명한 한 음절이 남았다. 이도는 그 음절을 듣고 눈을 감았다. 서울로 돌아갈 이유는 충분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새벽 산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창 밖의 어둠은 유리처럼 얇아지고 도시의 불빛이 먼 상처처럼 번졌다.
루이도는 뒷좌석에서 오래된 녹음칩을 손바닥 안에 감싸 쥐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멈췄지만 그의 안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가문을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안쪽에서 문을 연 사람이라는 말, 그리고 끊기기 직전 남은 희미한 음절은 그의 심장을 끝없이 두드렸다. 오라오는 옆자리에서 자료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무너지지 않았다. 구룡마을을 떠나기 전 오두석은 오래도록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말을 삼켰다. 자신이 숨긴 진실 때문에 딸이 다시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오래 숨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라오는 그 손의 떨림을 기억했고 그래서 더 단단해졌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조심하라는 경고였다. 남률은 운전대를 잡은 채 짧게 말했다. 본사 주변에 바로 접근하면 감시망에 걸립니다. 류가즈는 형님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이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하게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디를 지키느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다. 전날까지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라오는 그 태도, 뒤에 숨은 고통을 보았다. 아버지의 침묵, 어머니의 죽음, 사촌의 배신이 한꺼번에 그를 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무너지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서울에 들어서자 이미 소문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인터넷 기사에는 환무전 전략본부장 류이도의 몰락과 시골 출신 여성과의 급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떠 있었다. 사진은 예식장 밖에서 젖은 양복을 입은 그의 뒷모습을 악의적으로 잘라 쓴 것이었다. 라온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됐지만 댓글에는 그녀를 모욕하는 말들이 줄줄이 달렸다. 가지는 여론을 먼저 장악하려 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먼저 도착한 조롱을 더 쉽게 믿었다. 라온은 화면을 끄며 말했다. 그가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이도는 차창 밖 환무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찌르는 유리탑은 아침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고 그 안에는 그가 젊음을 갈아 넣어 만든 부서와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방문객도 임원도 아들도 아니었다. 쫓겨난 이름이었다. 웃음거리가 되게도 그가 말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울거나 발끈할 때 안심한다. 우리가 웃음거리인 동안 그는 경계심을 낮출 거다. 라오는 그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알았다. 이도는 모멸까지 도구로 바꾸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찾아간 곳은 강남의 작은 법률 사무소였다. 사무소 간판은 낡았고 접수대에는 직원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의 대표 변호사 장미리는 환무 내부 고발 사건에서 몇 차례 이름을 올린 적 있는 집요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도를 보자마자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의 그녀는 인사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류씨 집안 사람을 내 사무실에 들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당신 어머니 이름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빛과 분노가 함께 있었다. 장미리는 류선아가 과거 그녀의 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미리의 아버지는 환무 하청업체 감사 담당자였고 가짜 납품 비리의 책임자로 몰릴 뻔했다. 그때 류선아가 내부 자료를 제출해 누명을 막아주었지만 그 후 그는 업계에서 밀려났다. 당신 어머니는 가문 사람이면서도 가문 박사람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리는 라온이 가져온 자료를 펼쳐보며 얼굴을 굳혔다. 이 정도면 특별 감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환무고 환무 뒤에는 돈을 먹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도는 미리에게 폐공단 자료와 녹음 일부를 건넸다. 미리는 한 장씩 확인하며 법적 효력과 위험을 따졌다. 직접 증거로는 약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만들 수는 있어요. 먼저 소액주주연합의 이름으로 회계장부 열람과 특별 감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언론에는 아직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빨리 터뜨리면 상대가 증거를 태울 시간을 얻어요. 라오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가진 전부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보여주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는 처음으로 라온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시골 신부라는 기사와는 많이 다르군요.
미리가 말했다. 라온은 무심하게 답했다. 기사가 틀린 게 이번만은 아닐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미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도는 두 여자의 시선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싸움은 이제 피로 이어진 복수만이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당함을 겪고 침묵을 견뎌온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이었다. 가지는 권력을 인맥이라 믿었지만 이도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생기는 힘을 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환무는 긴급주주 화해회의를 열었다. 명목은 손상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고 류이도 개인의 일탈로 인한 혼란을 정리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목적은 그를 공개적으로 무릎 꿇리는 일이었다. 미리는 참석을 말렸지만 이도는 오히려 가겠다고 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나를 조롱하고 싶어 한다면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어.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가장 쉽게 실수한다. 라온은 그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그녀는 화려한 옷 대신 회색 정장과 낮은 구두를 골랐다. 누구도 그녀를 귀한 손님으로 보지 않게 만들려는 선택이었다. 회의장은 환무 본사 32층의 대형 홀에 마련되어 있었다. 기자와 주주 대표, 일부 계열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입구에는 보안 직원들이 서 있었다. 이도가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그 옆에 라온을 본 사람들은 더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가지는 단상 위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가문의 검은 옥반지를 일부러 드러내듯 손을 움직였다. 사촌형, 와줘서 고마워. 그래도 마지막 예의는 지키는군.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퍼졌다. 이도는 단상 아래 지정된 자리로 걸어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빛이 번쩍였고 누군가 낮게 비웃었다. 가지는 준비한 원고를 넘기며 말했다. 환무는 최근 내부 책임자의 중대한 판단 착오와 개인적 일탈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문은 고통스러운 결단 끝에 그 책임자를 물러나게 했고 앞으로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말은 번듯했지만 그 안의 모든 단어가 이도를 향한 칼이었다. 그는 가만히 들었다. 라온은 옆에서 가진의 말뿐 아니라 그가 무엇을 피해서 말하는지 세었다. 질의 시간이 되자 한 기자가 물었다. 류이도 전 본부장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이도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적인 해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절차 안에서 자료로 답하겠습니다. 짧고 차분한 대답에 가진의 눈빛이 순간 가늘어졌다. 그는 이도가 격분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라온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가진은 곧 웃음을 되찾고 말했다. 자료라니 다행이군요. 형이 아직도 자료를 믿는다면 말이야. 어머니 사고 때도 자료를 쥐고 계셨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 바꾸셨잖아. 홀 전체가 얼어붙었다. 가진의 말은 지나치게 빨리 나왔다. 그는 곧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의 사고와 자료 가방을 동시에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공식 기록에는 류선아가 자료를 들고 있었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도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깊어졌다. 라온은 손끝으로 작은 기록 장치를 눌렀다. 미리에게 보낼 신호도 동시에 보냈다. 가지는 농담이었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홀 앞 몇몇 올로 주주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나친 조롱은 때로 숨겨진 사실의 문틈을 열었다. 회의가 끝나자 가지는 이도와 라온을 별도 응접실로 불렀다. 그는 더 이상 언론 앞에 웃음을 쓰지 않았다. 형,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산골 여자 하나 데리고 자료놀이를 하면 판이 바뀔 것 같아? 라온은 응접실 벽에 장식장을 훑었다. 감시 카메라가 하나 있었지만 소리는 회의용 탁자 아래 장치가 따로 잡고 있었다. 이도는 일부러 피곤한 듯 의자에 앉았다.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줄은 몰랐다. 가진의 입가가 비틀렸다. 두려워? 나는 벌레가 움직이면 밟는 것뿐이야. 벌레에게 사람을 붙여 미행시키고 술에 약을 섞고 신부 고향의 수매 계약까지 끊는군. 이도가 차분히 말했다. 가진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웃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하면 명예훼손이야. 라온이 조용히 말했다. 증거가 없다고 믿고 싶은 거겠죠.
가지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 같은 여자가 제일 귀찮아. 못 배운 척하면서 눈만 살아있지. 그런데 알아도 환무는 너희 마을 장터가 아니야. 여기서는 진실보다 결제선이 강해. 라오는 그의 모욕을 기록하듯 담담히 들었다. 그날 밤 미리는 특별감사 청구와 회계장부 열람 신청서를 접수했다. 소액주주 일부가 이름을 빌려주었고 하청업체 피해자들도 익명 진술을 보탰다. 그러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거칠었다. 다음날 오전 신청서는 형식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같은 시간 미리의 사무소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성였고 제보를 약속했던 전직 회계 담당자는 연락이 끊겼다. 라온의 휴대전화에는 구룡마을 은행 대출 심사가 다시 중단됐다는 문자가 왔다. 가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구를 동시에 막고 있었다. 가장 큰 타격은 오후 늦게 왔다. 오두석이 데이터 절도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었다. 경찰은 오래전 환무자료 보관소에서 사라진 내부 파일이 그의 소행이라는 고발장을 근거로 들었다. 고발인은 환무 법무실이었다. 라오는 전화를 받은 자리에서 한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본 이도는 곧바로 차키를 집어들었다. 지금 움직이면 그쪽이 원하는 그림이 됩니다. 미리가 막았다. 흥분한 딸과 전직 임원이 경찰서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장면, 그들이 바라는 겁니다. 라오는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무너질까봐가 아니라 올 시간에 할 일을 놓칠까봐 두려웠다. 이도는 그녀 앞에 섰다. 오라운 씨, 당신 아버지를 꺼내려면 더 차갑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필요한 말이었다. 라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이도는 즉시 반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의 것이었다. 가지는 제가 흔들릴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을 이용해야 해요. 계획은 그날 밤 완성됐다. 라오는 일부러 미리 사무소의 보안이 약한 회선을 통해 폐공단에서 찾은 자료 중 일부가 손상됐으며 남은 원본을 구룡마을에 숨겨두었다는 가짜 흔적을 흘렸다. 이도는 가진이 감시 중일 것을 알고 남률과 다투는 척하며 자료관리 실패를 꾸며냈다. 미리는 반려된 감사 신청서를 다시 고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법원 제출용 별도 진술서를 준비했다. 모든 움직임은 어설프게 보여야 했다. 너무 완벽한 미끼는 의심을 부른다. 사람은 상대의 실수를 발견했다고 믿을 때 가장 깊이 물고 들어온다. 가지는 예상대로 움직였다. 그는 백도일을 통해 구룡마을에 사람을 보내는 대신 환무 내부의 오래된 창고 하나를 비밀리에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는 우회 회선을 통해 흘러갔고 라온이 심어둔 감시 기록에 걸렸다. 가지는 그들이 원본 위치를 알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본이 아직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이도는 지도를 펼쳤다. 그가 확인하려는 곳이 진짜 보관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률은 위치를 보더니 얼굴을 굳혔다. 환무 물류 서부기지입니다. 일반 창고가 아니라 가문 직속 보안구역입니다. 이도는 곧장 움직이지 않았다. 먼저 가진에게 승리의 냄새를 더 맡게 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그는 일부러 환무본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짧은 말을 남겼다. 저는 곧 어머니와 제 명예를 회복할 자료를 공개할 것입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다. 가진의 입장에서는 허세로 보이기 쉬웠다. 동시에 라온은 구룡마을로 가는 척 서울 외곽버스 터미널의 모습을 드러냈고 남률은 그녀를 보호하다가 놓친 듯한 장면을 만들었다. 감시자들은 서둘러 보고했다. 가진은 이제 자신이 이도의 마지막 패를 흔들었다고 믿었다. 그날 밤 남률은 홀로 서부 기지 주변을 살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환무의 어두운 통로를 지나온 사람답게 정문보다 사람들의 습관을 먼저 보았다. 경비원 교대 시간, 담배를 피우는 위치, 보안 차량의 사각지대, 야간 창고 관리자의 걸음 속도까지 기록했다. 기지 안쪽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와 다른 건물이 하나 있었다. 외벽에 표시도 없고 창문도 없었다. 출입문 앞에는 회사 보안이 아니라 가문 사설 인력이 서 있었다. 남률은 멀리서 사진을 찍지 않았다. 빛 하나도 흔적이 된다. 대신 그는 눈으로 모든 길을 외웠다. 한편
이도와 라온은 미리 사무소 지하 회의실에서 녹음 파일의 잡음을 다시 분석했다. 라온은 낡은 음성 파형을 여러 갈래로 나누었고 이도는 어머니가 남긴 문장의 호흡을 따라 의미를 맞췄다. 끊긴 마지막 음절은 이름이 아니라 직함의 일부일 수도 있었다. 가주, 회장 혹은 실장. 라온은 밤새 화면을 보다가 말했다. 가진 혼자서는 이 판을 처음부터 만들 수 없었어요. 그는 지금 권력을 쥔 사람이지 문을 처음 연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가능성이 향하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류문겸은 공개적으로 침묵하고 있었다. 환무의 공식 성명에도 그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가진이 전면에 서 있었다. 침묵은 때로 무죄의 증거처럼 보이지만 이도에게는 더 불길했다. 문겸은 평생 어떤 위기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 통제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뒤로 물러나 있었다. 죄책감 때문인지 병적인 체면 때문인지 혹은 더 큰 거래를 준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도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문 앞에서 칭찬을 기다리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 아이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팠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남률이 돌아왔다. 그의 코트 끝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왼쪽 뺨에는 얕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손으로 그린 기지지도를 펼쳤다. 서부기지 안에 표시 없는 보안 건물이 있습니다. 류가진의 차량이 자정전에 들어갔다가 30분 후 나왔습니다. 백도희도 함께였습니다. 라온은 지도 한쪽에 작은 통로 표시를 했다. 자료를 없애려면 왜 직접 들어갔을까요? 이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없애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야. 그 안에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그들 서로를 묶는 장부가 있을 수 있다. 미리는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장부가 진짜라면 법적으로 바로 압수수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쪽 사람들은 지역 수사 라인에 손을 뻗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청구하면 기각되거나 정보가 새어나가 자료가 사라질 겁니다. 이도는 탁자 위 지도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럼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게 해야 합니다. 라온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가진에게 우리가 다른 곳을 치료한다고 믿게 만들고 그는 안전하다고 믿는 장부를 옮기려 하겠죠. 미리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위험하지만 그가 오만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이네요. 다음 수는 더 정교해야 했다. 이도는 환무 본사 내부의 오래된 인맥 중 아직 가진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구매팀 차장 임재문이었다. 그는 과거 이도에게 엄격한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부당한 해고를 막아준 일도 있었다. 재문은 처음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도가 냉항 사업의 예산 승인 번호를 언급하자 침묵했다. 차장님, 저를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류가진이 장부를 옮기면 다음 책임자는 당신 부서가 됩니다. 재문은 오래 침묵하다가 한마디만 했다. 오늘 밤 내부 운송 일정에 이상한 추가 지시가 있습니다. 그 정보로 퍼즐이 맞춰졌다. 서부 기지의 보안 건물에서 무언가가 본사 지하 기록실로 이동될 예정이었다. 가지는 이도가 구룡마을 쪽 원본을 추적한다고 믿고 진짜 장부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본사 지하 기록실은 선대 회장의 기록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이도의 옛 생체 접근 권한이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라온은 입술을 다물고 지도를 접었다. 결국 환무 안으로 들어가야 하네요. 이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은 들어가지 않는다. 오늘은 그들이 움직이는 길을 확인한다. 그날 밤 도시에는 다시 비가 내렸다. 첫날 결혼식에 비와 닮았지만 두 사람의 위치는 달라져 있었다. 이도는 더 이상 쫓겨난 남자만이 아니었고 라온은 더 이상 조롱당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 대의 검은 차 안에서 환무 서부기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멀리 보안 차량 하나가 기지문을 빠져나왔다. 남률은 엔진을 켜지 않고 차분히 거리를 계산했다. 라온은 차량 번호와 이동 시간을 기록했다. 이도는 그 차가 실은 것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가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장이라고 직감했다. 그러나 가진도 완전히 어리석지는 않았다. 보안 차량은 본사로 곧장 가지 않고 세 방향으로 갈라진
호위 차량 사이에 섞였다. 그중 하나는 빈 차량일 가능성이 높고 하나는 추적자를 끌기 위한 미끼일터였다. 이도는 세 갈래 도로를 보며 빠르게 판단했다. 가운데 차량은 너무 눈에 띈다. 오른쪽은 본사 방향이지만 감식 카메라가 많아 의도적으로 보이게 만든 길이다. 왼쪽 차량이 산단 외곽을 돈 뒤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다. 남률은 즉시 차를 움직였다. 라오는 그의 판단을 보며 이 남자가 왜 한때 환무의 미래라 불렸는지 이해했다. 추적은 조용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가까이 붙지 않았고 신호마다 일부러 거리를 벌렸다. 왼쪽 차량은 정말로 외곽 도로를 돌아 한강변 창고 구역을 지나갔다. 중간에 한번 차량이 바뀌었다. 남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라오는 바뀐 운전자의 걸음걸이를 기억했고 이도는 차량이 멈춘 건물의 출입 표시를 확인했다. 환무 본사 지하 기록실로 바로 가지 않았다. 대신 옆 건물의 냉각 설비 창고로 들어갔다. 이도는 창고 번호를 보는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기는 예전 냉항 사업 테스트 서버가 임시 보관된 곳이다. 라오는 숨을 삼켰다. 그럼 장부와 서버 기록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남률은 차를 어둠 속에 세우고 주변을 살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무리였다. 증거를 가져오는 것보다 살아남아 다음 문을 열 계획이 중요했다. 이도는 창고의 위치와 출입 동선을 머릿속에 새겼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오두석을 살리고 싶다면 내일 정오까지 가진에게 무릎 꿇어라. 라오는 메시지를 보고도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도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그는 당신을 흔들고 싶어 합니다. 라오는 낮게 대답했다. 흔들리겠습니다. 밖으로 보이게.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무릎은 꿇지 않을 거예요. 이도는 그 말에서 자신과 닮은 고집을 들었다. 미리에게 즉시 메시지가 전달됐고 두석의 구속 영장 심사 대응도 동시에 준비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이었다. 가지는 정우의 공개 굴복을 원한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그의 시선은 이도와 라온에게 쏠릴 것이다. 그 사이 남률은 냉각 설비 창고의 진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새벽 3시 그들은 사무소로 돌아왔다. 피로가 모두의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쉬자고 말하지 않았다. 이도는 화이트보드에 가진의 움직임을 적었다. 여론조작, 마을 압박, 특별 감사방해, 오두석 체포, 서부기지 장부 이동, 냉각 설비 창고. 점과 점이 이어지자 하나의 길이 드러났다. 가진은 단순히 이도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냉항 사업 전체를 차기 경영권 승계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다. 그 길목에 어머니가 있었고 오두석이 있었고 이제 라온과 이도가 있었다. 권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주었다. 이도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 가지는 내가 무릎 꿇는 장면을 원할 겁니다. 그 장면으로 아버지와 원로들을 설득하고 오두석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덮겠죠. 미리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도는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결심이 있었다. 무릎 꿇는 척하겠습니다. 대신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가 어느 문을 열어야 하는지 확인할 겁니다. 라오는 그의 옆에 섰다. 그리고 그 문 뒤에 장부를 꺼내 아버지를 되찾고 당신 어머니의 이름도 되찾아요. 아침이 밝기 전 남률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했다. 미리는 법적 방패가 될 서류를 정리했고 라오는 가진에게 보여줄 가짜 항복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도는 혼자 잠시 어머니의 녹음을 들었다. 잡음 속에서도 류선아의 목소리는 흔들림보다 믿음에 가까웠다. 그 아이는 언젠가 진실을 견딜 만큼 강해질 겁니다. 그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 강하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다. 아파도 다음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일어섰다.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다. 환무 본사 앞 광장에는 기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가진이 흘린 소문 때문이었다. 류이도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오두석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낼 것이라는 말이 퍼져 있었다.
가지는 로비 위층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검은 옥 반지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버려진 남자는 가족을 되찾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시골 여자는 양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눈물 흘릴 것이다.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약점으로만 보았다. 그래서 그 약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도와 라온은 광장 가장자리에서 차에서 내렸다.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다. 라온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시선은 똑바랐다. 이도는 그녀에게 아주 작게 말했다. 지금부터 보이는 모든 것은 연기입니다. 라온은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분노만은 진짜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가즈는 위층 유리창 너머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남률은 그 시선이 광장에 묶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환무본사의 뒤편 냉각 설비 창고로 이어지는 보조 출입구 앞에서 첫 번째 잠금 장치가 조용히 열렸다. 전쟁의 다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환무본사 앞 광장은 낮은데도 폭풍 전 하늘처럼 어두웠다.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유리벽에 튀어 흰 파편처럼 번졌고 사람들은 류이도가 어떤 얼굴로 무너질지 기다리고 있었다. 오라오는 그의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차가웠다. 위층 유리창 너머에서 류가진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시선은 먹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것이었고 그 오만함이 오늘 열어야 할 첫 번째 문이었다. 이도는 마련된 임시 단상 앞에 섰다. 누군가 미리 흘린 소문대로 그는 사과문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 대신 접힌 흰 종이 한 장만 손에 쥐고 있었다. 기자 하나가 소리쳤다. 오두석 씨 범행을 인정하러 나온 겁니까? 다른 기자가 라온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양아버지를 위해 류이도 씨가 거래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라온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이도는 마이크를 잡고 아주 낮게 말했다. 오늘 저는 사과가 아니라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그 말은 예상된 대본에서 벗어난 것이었지만 충분히 애매했다. 위층에서 지켜보던 가지는 눈썹을 움직였다. 아직 불안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도가 무엇을 가진 듯 말해도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언론은 그를 허세 부리는 패자로 만들 수 있었다. 가지는 옆에선 백도희에게 말했다. 창고 쪽은 도희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보안팀이 대기 중입니다. 움직임 없습니다. 가지는 웃었다. 광장에 이도의 시선이 묶여있고 라온은 양아버지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그는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고 믿었다. 언제나 그렇듯 자신이 계산하지 못한 인간을 변수로 보지 않았다. 그 시각 남률은 환무본사 뒤편 보조 출입구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정문 보안이 교대하는 30초의 틈을 기다렸고 내부 운송, 직원의 낡은 외투를 걸친 채 고개를 숙였다. 손에는 빈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공구함 아래에는 라온이 밤새 만든 우회 접속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남률은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싸움은 마지막 수단이었다. 오늘 그의 임무는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복도 끝 낡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정오가 막 지나고 있었다. 광장에서 이도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오두석의 혐의에 관한 질문 목록만 적혀 있었다. 환무는 오두석 씨가 12년 전 자료를 훔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고발장은 어째서 어제 작성됐습니까? 그 자료가 텔미 중요하지 않다가 제 결혼 다음 날 갑자기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시 자료 보관소 폐쇄 승인자는 누구입니까?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가즈는 유리창 너머로 그의 입모양을 읽으며 미간을 좁혔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반격도 아니었다. 가즈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남률은 지하 냉각 설비 창고에 도착했다. 문 앞 보안 패널은 새 것이었지만 벽 안쪽 배선은 오래된 구조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라온이 예측한 그대로였다. 그는 공구함을 열어 작은 장치를 연결했다. 화면에 숫자가 흐르다 멈췄다. 접근 권한 없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두 번째 선을 꽂았다. 이번에는 유지 보수 기록 창이 열렸다.
그 안에는 어젯밤 이동된 물품 번호가 남아 있었다. 운송 서류에는 폐기 예정 냉각 서버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보관 구역은 기록실 연결 통로였다. 남률은 이도에게 보낼 짧은 신호를 준비했다. 문은 진짜였다. 그러나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남률은 뒤쪽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보안 요원 둘이었다. 그는 장치를 뽑지 않고 공구함 뚜껑만 덮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 사람이 물었다. 남률은 굽은 어깨로 돌아서며 낮게 말했다. 냉각수 압력 점검입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왔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가늘어졌다. 소속은? 남률은 대답 대신 작업표를 내밀었다. 그것은 임재문이 내부망에서 빼낸 오래된 양식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남자가 휴대전화로 확인하려는 순간 멀리 광장 쪽에서 기자들의 고함이 커졌다. 보안요원의 무전이 동시에 울렸다. 이도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오두석 씨의 체포는 증거인멸을 위한 압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다. 그럼 환무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겁니까? 이도는 대답하기 전 위층 유리창을 올려다보았다. 가진과 시선이 마주친 듯했다. 환무가 아니라 환무의 이름을 도구로 쓴 사람들을 상대로 할 겁니다. 그 한마디는 가진의 자존심을 정확히 건드렸다. 가진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로비로 내려가기로 했다. 라오는 그가 움직일 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기자들 사이에서 조금 물러나며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다. 남률의 신호가 도착했다. 문은 진짜, 이동물품은 기록실 연결. 감시 둘. 라오는 즉시 미리에게 암호화된 자료를 보냈고 동시에 이도에게 아주 작은 눈짓을 했다. 이도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가진이 로비 문을 열고 광장으로 나왔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카메라 앞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형, 이런 식으로 회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더 취해져. 도와주려던 마음도 사라지잖아. 이도는 그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도움이 아니라 확인을 원한다고 말했을 텐데. 가진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지만 카메라는 두 사람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오두석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그 노인 목숨보다 형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 라온의 눈빛이 흔들리는 척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가진은 그녀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가 기다린 표정이었다. 역시 말이 통하는 건 신부 쪽이군. 네 남편은 아직도 자신이 왕자인 줄 알아. 그는 그녀의 흔들림이 연기라는 것을 몰랐다. 그 몇 분 사이 남률은 보안 요원들의 시선이 무전으로 흐트러진 틈을 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은 일반 창고가 아니라 오래된 냉각 설비와 서버 보관실이 섞인 구조였다. 벽면에는 파이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바닥에는 낮은 진동이 깔려 있었다. 그는 가장 깊은 곳에서 검은 금속함을 보았다. 생체 잠금 장치와 이중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 남률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 앞에는 작은 카메라가 네 방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위치만 기록하고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 안쪽 문 너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죠? 남률은 즉시 몸을 낮췄다. 문이 열리고 류혜진이 나타났다. 류가문의 원로이자 선대 회장의 딸, 이도에게는 고모에 해당하는 사람. 그녀는 늘 차가운 판단으로 유명했고 이도가 쫓겨날 때도 회의석에서 침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의심과 피로가 함께 있었다. 남률은 숨는 대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혜진 이사님. 혜진은 그를 알아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남률, 아직도 이도 곁에 있군요. 남률은 대답했다. 버려진 사람 곁에 남는 것도 일이 필요합니다. 혜진은 경보를 누르지 않았다. 이도는 무엇을 찾고 있죠? 남률은 그녀의 손가락이 생체 잠금 장치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 류소나 대표님의 죽음과 냉항사업 장부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을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남률은 물러서지 않았다. 함부로 묻은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위험했다. 그러나 혜진은 분노보다 고통을 먼저 보였다. 그녀도 무언가 알고 있었다. 또는 너무 늦게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광장에서는 가진이 이도에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사촌형, 어른들 앞에서 끝낼 기회를 줄게. 오두석은 환무 자료를 훔쳤고 형은 그 자료에 속아 회사를 흔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선처해 줄 수 있어.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이도는 오래 침묵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진의 웃음은 커졌다. 그는 이도가 무너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도는 라온이 보내온 두 번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 접촉, 문 앞, 위험 낮음. 그 짧은 문장이 화면에 뜬 순간 이도는 고개를 들었다. 가진아, 너는 늘 선처라는 말을 좋아했지. 네가 죄를 지을 때도 베푸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가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말 조심해. 이도는 한 걸음 다가갔다. 어머니 사고 당일 자료 가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너는 어떻게 알았지? 기자들이 다시 술렁였다. 가지는 순간 입술을 다물었다. 지난 회의에서 그가 흘린 말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런 건 가문 안에서 다 아는 이야기야. 이도는 바로 물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데. 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찰나의 침묵이 카메라에 담겼다. 가지는 분노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그의 자존심은 이성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 무렵 혜진은 남유를 따라 금속함 앞에 섰다. 그녀는 잠금 장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건 선대 회장 사후 봉인된 기록함입니다. 원래 본가 기록실에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 있죠? 남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의문을 말하게 두는 편이 더 나았다. 혜진은 손끝을 데려다 멈췄다. 이도를 믿을 수 있나요? 남률은 아주 짧게 웃었다.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다만 형님은 살기 위해 남을 밟는 사람은 아닙니다. 혜진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침묵했던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때 창고 천장 스피커에서 짧은 경고음이 울렸다. 외부 출입 기록 불일치, 보안 점검 시작. 누군가 남률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다. 혜진은 즉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신고하면 모든 것은 끝난다. 열면 그녀도 반역자가 된다.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손가락을 잠금 장치 위에 올렸다. 생체 인식 빛이 푸르게 번졌다. 이어 두 번째 번호를 요구하는 화면이 떴다. 혜진은 망설였다. 남률이 말했다. 류선아 대표님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이름이 마지막 문을 열었다. 혜진은 번호를 눌렀고 금속함이 낮은 소리와 함께 열렸다. 함 안에는 방수 처리된 장부, 오래된 저장 장치, 선대회장의 봉인 문서가 있었다. 남률은 즉시 라온에게 영상을 보냈다. 라온은 광장 가장자리에서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안에 장부 첫 장에는 냉항 사업 관련 계좌 흐름과 가명회사 목록이 적혀 있었다. 이름들 중에는 백도희, 류가진, 그리고 오래된 결제 코드 하나가 있었다. 라온은 그 코드를 보며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것은 류문겸의 개인 승인 코드와 일치했다. 이도에게 바로 알리기에는 너무 위험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다. 이도는 라온의 얼굴빛 변화를 보았다. 그녀가 무언가를 본 것이다. 아주 무거운 것. 가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비웃었다. 왜? 네 시골 신부가 겁먹었나 봐. 형, 이런 여자까지 끌고 오지 말았어야지. 이도는 그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가진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게 말했다. 네가 가장 크게 착각한 게 뭔지 알아? 사람을 낮게 보면 그 사람이 뭘 들고 있는지도 못 본다는 거다. 가진은 표정을 굳혔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창고 보안 경보였다. 가진은 급히 화면을 확인했고 얼굴색이 변했다. 이도는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한 답을 얻었다. 가진은 기자들 앞에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백도희에게 손짓하고 급히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미리는 사전에 준비한 법적 고지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오두석 체포의 절차상 문제, 환무의 고발장 작성 시점,
냉항 사업 관련 장부 보존 요청이 담긴 문서였다. 아직 결정적 폭로는 아니었지만 여론의 방향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가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광장에 묶인 동안 다른 문이 열렸음을 깨달았다. 창고 안에서는 더 직접적인 위험이 시작됐다. 보안 요원들이 두 방향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남률은 장부와 저장 장치를 모두 들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혜진은 선대회장 봉인 문서를 품에 넣고 남률은 저장 장치를 우선 챙겼다. 장부는 라온이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지만 원본이 필요했다. 그때 혜진이 금속함 안쪽에 얇은 은색판을 발견했다. 이건 사본 보관판입니다. 선대회장이 중요한 장부를 두 겹으로 숨길 때 쓰던 방식이에요. 그녀는 장부 아래 숨은 얇은 저장판을 꺼냈다. 보안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 세 사람은 뒤쪽 냉각실 통로로 뛰었다. 냉각실은 푸른 불빛 아래 차갑게 숨쉬고 있었다. 파이프에서 흰김이 새어나왔고 발소리는 금속 바닥 위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남률은 혜진을 앞세우고 출구를 찾았다. 그러나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전원되며 내부 문이 하나씩 잠기기 시작했다. 가진이 원격으로 폐쇄를 명령한 것이다. 냉각 온도가 빠르게 내려갔다. 혜진은 입술이 창백해졌고 남률은 외투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출구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률은 벽에 배관 표식을 보았다. 구형 유지, 보수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오두석시 설계라면 반드시 사람이 나갈 길을 남겼을 겁니다. 라온은 창고의 내부 지도를 열어 냉각실 통로를 찾았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남률씨, 오른쪽 벽, 세 번째 압력 밸브 아래를 보세요. 수동 패널이 있을 거예요.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 음성이 끊겼지만 남률은 알아들었다. 그는 벽 아래를 더듬어 작은 패널을 찾았다. 나사가 얼어붙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뒤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혜진은 품에 넣은 문서를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평생 가문을 지킨다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지금 자신이 지키려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침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광장에 있던 이도는 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라온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기자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미리와 임재문이 보안 규정과 취재 제한을 내세워 시간을 벌었다. 이도는 직원 통로를 지나며 오래전 자신의 출입 코드가 아직 일부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첫 번째 문은 거부됐다. 두 번째 문도 거부됐다. 세 번째 유지 보수문에서 오래된 녹색 불이 켜졌다. 라온은 그를 보며 말했다.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네요. 이도는 차갑게 대답했다. 가진이 서두른 대가입니다. 그들은 냉각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냉각실 앞에서 가진과 마주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미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백도희와 보안 인력 셋이 그의 뒤에 섰다. 형,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네 아버지까지 끌어내리고 싶어.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왔다. 이도는 걸음을 멈췄다. 가진은 그 반응을 보고 웃었다. 그래, 이제 알았나 보네. 그 장부에 누구 코드가 있는지. 네가 그렇게 존경하던 아버지도 깨끗하지 않아. 아니, 깨끗한 척하며 우리 모두를 이용했지. 이도는 그 말에 가슴이 찢기는 듯했지만 얼굴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더더욱 열어야겠군. 이도가 말했다. 가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보았다. 미쳤어? 그걸 열면 류가가 끝나. 이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류가가 진실 하나로 끝날 집이라면 이미 끝난 거다. 가진의 눈빛이 거칠어졌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남율과 혜진이 갇힌 문 뒤에서는 금속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라온은 이도 옆에서 가방 속 장치를 준비했다. 그녀는 가진이 자신을 다시 얕볼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이도에게 향한 순간 벽면 보조 패널에 장치를 꽂았다. 짧은 충돌이 일어났다. 남율이 안쪽에서 수동 패널을 열고 이도가 바깥쪽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동안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다. 이도는 첫 번째 남자의 팔을 피하며 어깨로 밀어 균형을 무너뜨렸다. 남율이 문틈에서 빠져나오자 곧바로 두 번째 남자의 길을 막았다. 싸움은 거칠었지만 잔혹하지 않았다. 이도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목적은 문을 여는 것이었다.
라오는 냉각실 온도 제어를 수동으로 돌려 급격한 하강을 멈췄고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인 문서를 이도에게 건넸다. 문서 안에는 선대회장의 마지막 지시와 류선아가 남긴 내부 보고서 사본이 있었다. 보고서에는 냉항 사업을 통한 불법 자금 이동 의혹, 컨테이너 번호 조작, 그리고 가문 내부 승인 체계의 비정상적 변경이 적혀 있었다. 결정적 장부는 저장판에 담겨 있었고 라오는 그것을 즉시 복사하기 시작했다. 가지는 이를 보고 달려들었지만 남률이 막았다. 백도희는 도망치려 했으나 혜진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도희씨, 지금 나가면 당신 혼자 모든 죄를 뒤집니다. 그 말에 백도희의 얼굴이 무너졌다. 가지는 자신의 사람들마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가진의 마지막 준비는 더 잔인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원격 명령을 보냈다. 냉각실, 비상차단과 서버 과부하가 동시에 시작됐다. 경고음이 건물 전체를 울렸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아무것도 못해. 가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라오는 화면을 보며 빠르게 판단했다. 저장판의 전체 복사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녀는 핵심 장부, 승인 코드, 류선아 보고서, 오두석 누명 관련 문서부터 압축해 미리에게 전송했다. 네트워크가 끊기기 전 마지막 막대가 올라갔다. 전송 완료. 라오는 숨을 내쉬기도 전에 두 번째 폭주 경고를 보았다. 이도는 그녀를 끌어안듯 잡아 뒤로 물러나게 했다. 서버실 한쪽에서 전기 불꽃이 튀었고 냉각 가스가 흰 안개처럼 퍼졌다. 남률은 혜진을 부축해 통로로 밀었다. 가지는 자신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뒤로 물러섰지만 이도는 그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 네가 어머니를 죽였나? 질문은 짧았다. 가지는 잠시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억울함 비슷한 것이 뒤섞였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하지만 멈출 수도 있었지. 네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알았으니까. 그 고백은 작았지만 라온의 장치에 선명하게 저장됐다. 폭주 경고가 커지자 모두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했다. 이도는 가진을 붙잡고 싶었지만 라온이 그의 팔을 잡았다. 지금은 살아서 나가야 해요. 그 말이 그를 붙들었다. 진실을 향한 분노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면 그것 또한 가진이 원하는 결말일 수 있었다. 이도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남률이 마지막 문을 열었고 혜진은 봉인 문서를 품에 안은 채 거의 쓰러지듯 통로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가진의 고함이 울렸지만 그것은 승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무너지는 성 안에서 자기 그림자에게 소리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미리는 이미 자료 일부를 중앙수사기관과 주요 언론사, 소액주주 대표에게 동시에 보낸 뒤였다. 기자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익명으로 도착한 장부 일부와 류선아 보고서 제목을 확인하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환무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가지는 내부 통제를 회복하려 애썼다. 하지만 장부는 이미 한 곳에만 있지 않았다. 라오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성공했다는 기쁨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다. 진실은 문 밖으로 나왔고 이제 누구도 완전히 되돌릴 수 없었다. 혜진은 구급차를 거부하고 이도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나는 네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다. 그때 침묵했다. 가문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자리를 지킨 거였는지도 모른다. 이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혜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오늘부터 내가 아는 문은 전부 열겠다. 네 어머니가 남긴 기록, 선대회장의 금고, 그리고 문겸 오라버니가 숨긴 회의록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이도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날 밤 환무는 공식 성명을 내지 못했다. 대신 가지는 내부 회의를 소집했고 자신이 책임질 죄를 류문겸에게 돌릴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장부 속 승인 코드가 문겸의 것이므로 모든 지시는 가주가 내렸다고 주장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를 법적 방패로 세우고 이도를 부친을 고발한 페르나로 만들면 여론을 다시 찢을 수 있었다. 가지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도는 이제 가문을 구하기 위해
진실을 덮는 남자가 아니었고 라오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 이도와 라오는 미리의 사무소 지하방에서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살아남은 저장판 사본과 선대 회장 봉인 문서, 혜진의 진술 메모가 놓여 있었다. 이도는 아버지의 승인 코드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무엇이든 피할 수 없었다. 라오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만 혼자 무너지지는 마세요. 이도는 한참 뒤 그녀를 보았다. 결혼식 첫날 밤, 낡은 집에서 시작된 동맹은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등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내일은 아버지를 만나야겠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너무 밝아서 오히려 잔인했다. 환무 본사 유리벽에는 밤새 붙은 취재 차량의 불빛이 아직도 흔들렸고 정문 앞에는 직원들과 기자들이 뒤섞여 서로 다른 두려움으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류이도는 장미리의 사무소에서 나온 뒤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손에는 선대 회장의 봉인 문서 사본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아버지 류문겸의 개인 승인 코드가 무겁게 밝혀 있었다.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승리가 아니라 파국의 냄새를 먼저 맡았다. 오라오는 조용히 그의 옆을 걸었다. 그녀 역시 밤새 자료를 정리하느라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를 아직도 시골에서 올라온 급한 신부라 불렀고 일부 기사들은 그녀가 양아버지를 구하려 환무를 협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비틀었다. 그러나 라오는 그런 말에 흔들릴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 속 흐름을 다시 세고 승인 코드의 날짜를 대조하며 가진이 다음에 무엇을 자를지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 되어 있었다. 류문겸은 본가 서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도는 그 문 앞에서 옷깃을 정리했을 것이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흐트러짐 없는 아들이 되어야 했고 칭찬을 받지 못해도 실망은 받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오늘 그는 버려진 아들이자 진실의 증인이었다. 문겸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다. 네가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의 첫마디는 후회도 분노도 아닌 오래전부터 예견한 재앙을 맞는 사람의 체념에 가까웠다. 이도는 문서를 책상 위에 놓았다. 아버지 승인 코드가 장부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문겸은 문서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 정원에 머물렀다. 나는 처음부터 전부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변명이 될 수도 있었고 고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이도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다. 문겸은 마른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내강 사업은 가문을 살릴 대형 사업이라고 들었다. 자금 흐름 일부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때 환무는 무너질 위기에 있었고 나는 시간을 벌고 싶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어머니의 보고를 묻었습니까? 이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의 공기를 베어냈다. 문겸의 눈꺼풀이 떨렸다. 선아는 멈추려 했다. 나는 더 확인하자고 했다. 그 밤에 내가 그녀를 붙잡았다면, 아니 그 전에 공개했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라오는 그 침묵 속에서 권력자의 가장 오래된 죄를 보았다. 직접 칼을 들지 않아도 문을 닫아버린 사람. 사람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하다가 결국 조직도 사람도 잃게 만든 사람. 이도는 주먹을 쥐지 않았다. 더 이상 아이처럼 대답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때 문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류가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문겸은 받지 않았지만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면 가문은 살릴 수 있다. 이도는 그 문장을 보고 가진의 마지막 수를 완전히 이해했다. 가진은 문겸을 주범으로 세우고 자신은 충성스러운 조카이자 위기를 수습한 경영자로 남으려 했다. 부패의 장부도 어머니의 죽음도 오두석의 누명도 모두 늙은 가주의 침묵 위에 묻으려는 계산이었다. 이도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도 침묵하실 겁니까? 문겸은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환무를 자신의 몸보다 크게 여겼다. 그러나 지금 그 거대한 이름은 그의 침묵을 먹고 자란 괴물처럼 책상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말하면 환무가 흔들린다. 문겸이 말했다. 이도는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다. 환무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무너지는 소리가 위층까지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온이 조용히 덧붙였다. 흔들림을 숨기면 건물 안의 사람들이 먼저 깔립니다. 드러내고 보강해야 살아남습니다. 문겸은 그제야 라온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를 며느리가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긴급 공개 청문회가 소집됐다. 원래는 환무이사회가 내부 수습안을 발표하려던 자리였지만 장부 일부와 류서나 보고서가 언론과 중앙수사기관에 동시에 전달되면서 성격이 바뀌었다. 소액 주주, 대표, 노동조합, 하청 피해자, 감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기자들은 회의장 밖을 가득 메웠다. 가지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문겸이 결국 가문을 위해 침묵하거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물러날 것이라 믿었다. 오만한 사람은 타인의 양심을 마지막 변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도는 라온, 장밀이 남율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섰다. 혜진은 이미 원로 이사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선대회장봉인 문서에 확인서가 놓여 있었다. 오두석은 구속영장심사에서 풀려났지만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영상진술로 참여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으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라온은 화면 속 양아버지를 보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가 보여줄 것은 감정이 아니라 흐름이었다. 돈의 흐름, 권한의 흐름, 거짓말이 서로를 덮는 방식이었다. 가지는 먼저 발언권을 잡았다. 환무는 일부 과거 경영진의 판단착오와 외부 인물의 자료 절취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혼란을 수습하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매끄러웠다. 그는 이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가족 간의 불행한 갈등이 회사 전체를 흔들게 되어 유감입니다. 사촌형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석에서 셔터 소리가 터졌다. 가지는 여전히 연극을 믿었다. 자신이 무대 위에서 가장 잘 말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의 무대에는 그가 쓰지 않은 대본이 있었다. 장미리가 일어섰다. 그녀는 감정 없이 고발장 작성 시점, 오두석 체포 절차의 문제, 냉항사업 자료 보관 경로를 차례로 제시했다. 이어 혜진이 선대회장봉인 문서가 실제로 존재했고 환무 내부의 승인체계 변경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가지는 얼굴을 굳혔지만 아직 버텼다. 봉인 문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실제 자금 흐름은 당시 가주였던 류문겸 회장의 승인 코드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문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에는 협박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문겸이 무너지면 자신은 빠져나갈 길이 있었다. 문겸은 천천히 일어섰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는 한때 누구도 거역하지 못한 가주였지만 지금은 죄의 무게에 눌린 늙은 남자처럼 보였다. 내 승인 코드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가진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문겸의 다음 말이 그 미소를 찢었다. 하지만 그 코드 중 일부는 내가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니다. 12년 전부터 내 전용 보안 장치가 류가진과 백도희 측에 복제되어 사용됐다는 보고를 나는 뒤늦게 받았다. 나는 그것을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내 죄다. 회의장이 폭발하듯 술렁였다. 가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노망이라도 나셨습니까? 그 말은 너무 거칠고 빨랐다. 그는 아버지 세대의 가주를 모욕하는 순간에도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잊었다. 이도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가지는 늘 다른 사람의 침묵 위에 서서 웃었지만 누군가 침묵을 거두자 자기 말의 바닥을 드러냈다. 나오는 바로 화면을 넘겼다. 보안장치 복제 시점, 접속 장소, 백도유의 승인 요청 기록, 가진의 개인 일정이 한 줄로 이어졌다. 라오는 회의장 중앙 화면 앞에 섰다. 누군가 아직도 그녀를 시골 여자라 부르던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정확했다.
냉항 사업에서 손실로 처리된 금액은 세 갈래로 이동했습니다. 첫째는 가명 물류회사의 설비 대금, 둘째는 폐기 운송 계약의 위약금, 셋째는 해외 컨설팅 수수료입니다. 이 세 흐름은 모두 같은 날 밤 동일한 냉각 창고 출입 기록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출입 기록에는 백도희 본부장과 류가진 이사의 차량 번호가 반복됩니다. 그녀는 숫자를 보여주었고 숫자는 어떤 조롱보다 잔인하게 침착했다. 가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다. 그건 조작된 자료야. 저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구하려고 만든 이야기다. 라오는 바로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래서 원본 대조가 가능한 세관 기록과 은행 송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자료는 이미 중앙수사기관에 전달됐고 해시값 검증도 완료됐습니다. 전문 용어를 줄였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기록이라는 뜻이었다. 장미리는 이어서 류선아의 녹음 일부를 공개했다. 잡음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장을 가로질러 이도에게 다시 돌아왔다. 류선아의 목소리가 흘렀다. 냉항 사업은 단순한 비자금 통로가 아니에요. 가문 안에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뒤 오두석의 젊은 목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의 경고가 이어졌다. 장미리는 잡음 제거 분석 결과를 제출했고 음성 일부가 백도희와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백도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지는 그를 노려보았고 그 눈빛이 마지막 끈을 끊었다. 백도희는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류가진 이사가 모든 이동 경로를 승인했습니다. 류선아 대표가 죽은 뒤 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도 그쪽입니다. 가지는 책상을 내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그의 고함은 회의장의 품격을 찢었고 카메라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순간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분노, 두려움, 배신감, 그리고 잡힌 짐승 같은 초조함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도는 그를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 사고 당일 너는 어디 있었지? 가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나는 본사에 없었어. 이도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장소를 묻지 않았다. 사고가 난 줄 알고 있었다는 뜻이군. 회의장에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라오는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다. 냉각실에서 가진이 남긴 말이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하지만 멈출 수도 있었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12년의 침묵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어있었다. 가진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불법 녹음이야. 전부 무효야. 장미리는 즉시 답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 상황에서 확보된 증거이며 별도 판단은 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신의 부인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중앙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가지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 그는 이도를 향해 달려들 듯 한 걸음 내디뎠지만 남률이 앞을 막았다. 비켜, 개처럼 따라다니던 놈아. 가진의 말에 남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개도 주인을 고릅니다. 짧은 대답이 회의장 한쪽에서 낮은 웃음과 숨죽인 탄식을 만들었다. 수사관이 가진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백도희도 함께 붙잡혔다. 가진은 끌려가며 문겸을 저주했고 이도를 배신자라 불렀고 라온을 더러운 시골 계집이라 모욕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다. 권력에서 떨어진 모욕은 빈 깡통처럼 요란할 뿐이었다. 청문회가 끝난 뒤 환문은 긴급 관리 체제로 들어갔다. 주가는 흔들렸고 일부 사업은 멈췄으며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도는 복수의 달콤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무너진 사촌의 뒷모습보다 로비에서 서로 얼굴을 살피는 직원들의 공포였다. 라오는 그의 옆에서 말했다. 부패한 기둥을 뽑으면 먼지가 납니다. 하지만 안 뽑으면 지붕이 내려앉아요. 이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의는 칼처럼 선명하지만 그 칼을 든 사람은 베어진 자리에 피까지 보아야 한다. 그는 이제 그 무게를 피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오두석은 공식적으로 누명을 벗었다. 환문은 그의 과거 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했고 구룡마을의 농가 계약도 원상 회복됐다. 그러나 두석은 보상금보다 라온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그는 이도에게 말했다. 네 어머니가 너를 믿은 이유를 이제 조금 알겠다. 그 말은 이도에게 어떤 공식 판결보다 깊이 남았다. 라오는 양아버지의 낡은 작업실에서 한참 울었다. 처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아이처럼 울었다. 이도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위로는 때때로 말보다 공간을 주는 일이었다. 문겸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는 법적 책임 일부를 인정했고 자신이 침묵으로 키운 범죄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도에게도 사과했지만 이도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제가 준비됐을 때 하겠습니다. 문겸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늦었지만 처음으로 아들의 결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긴 복도는 아직 멀었고 그 끝에 화해가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짓의 벽 하나가 사라진 것만은 분명했다. 이도는 환무의 경영권을 그대로 차지하지 않았다. 원로들은 그에게 복귀를 요청했지만 그는 조건을 내걸었다. 가문 중심 의결 구조 해체,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노동자와 하청 피해자, 보상기금 조성, 냉항사업 전면 재검토,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많은 사람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도는 대답했다. 이상적이라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쉬운 거짓말을 택해서 어려워진 겁니다. 라오는 그 계획의 데이터 검증을 맡았고 미리는 법적 구조를 설계했다. 남률은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다니지 않고 사람을 지키는 보안 체계를 새로 만들었다. 한 달 뒤 구룡마을에는 늦은 봄비가 내렸다. 첫 결혼식 날의 비처럼 차갑지 않고 흙냄새를 깨우는 부드러운 비였다. 이도와 라오는 자파점, 처마 아래 나란히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도련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어떤 이는 류 사장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그냥 이도씨라 불렀다. 그는 그 두 번째 호칭이 더 마음에 들었다. 라오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거창한 예식은 없었지만 마을 회관에서는 조촐한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감시인이 아니라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오는 비 내리는 길을 보며 말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결혼을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들어가야 할 문, 이용해야 할 문. 이도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결혼을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오는 희미하게 웃었다. 둘 다 틀렸네요. 이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은 맞았지만 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웃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아직 낯간지러웠지만 두 사람은 이미 수많은 밤을 지나며 서로의 가장 어두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도 떠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말보다 깊은 약속이었다. 그날 저녁, 이도는 어머니의 녹음 원본을 정리해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다. 류선아의 이름은 뒤늦게 복원됐고 그녀의 보고서는 환무윤리교육의 첫 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죽은 사람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냐고 했지만 이도는 알고 있었다. 이름을 되찾는 일은 산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했다. 라오는 그의 옆에 앉아 상자 뚜껑을 천천히 닫았다. 이제 어머니도 쉬실 수 있을까요? 이도는 창밖의 산 능선을 보며 대답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는 혼자 싸우시진 않을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회관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이도와 라오는 처음 신혼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 식탁 앞에 마주 앉았다. 그때는 도청장치와 약 탄술, 숨겨진 추적기가 있었다. 오늘은 따뜻한 차와 젖은 꽃냄새,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있었다. 이도는 라온의 손을 잡았다. 그 밤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온은 손을 빼지 않았다. 제 인생도요. 버려진 사람과 숨어있던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핑계로 세상 밖에 나온 거니까요. 먼 훗날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묻는다면 사람들은 거창한 청문회와 무너진 재벌가, 장부와 체포와 폭로를 먼저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도에게 시작은 언제나 그 비오는 밤이었다. 모두가 그를 버렸다고 믿은 밤, 초라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콘센트 속 도청장치를 꺼내며 말했다. 부수면 저쪽은 실패를 압니다. 살려두면 우리가 실패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절망에 처음으로 길을 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때로 눈부신 기적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같은 방향을 보는 한 사람이다. 새벽이 오자 비가 그쳤다. 산 위로 옅은 햇살이 퍼지고 논물 위에 하늘이 조용히 흔들렸다. 이도는 라온과 함께 마을길을 걸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갔고 오두석은 잡화점 앞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다. 멀리 도시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가문에서 버려진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시골 여자라 조롱받던 사람은 진실의 문을 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았다.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삶은 끝나지 않는다. 때로 그 자리에서 가장 단단한 시작이 태어난다.